아, 그게 흑백 논리다. 예, 그런 흑백 상황이 예. 연출될 수밖에 그렇게 없다. 대화를 할 때 자, 이 친구는 그러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동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동물을 먹는 걸 악마라고 바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채식주의자를 하면서 육식주의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채식주의자는 육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사유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식주의자는 이유만으로 너는 그러면 육식하는 모든 사람들을 악으로 보는 거네. 너를 낳은 사람도 악이고 너의 부모님도 악이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민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보다 재미있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 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왓구용 안 하실 거예요, 교수님? 왁구용 해야죠. 왁구용 하죠. 아닌가? 박구용? 왁구용. 아니 정신을 어디다가 팔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구드래곤 빅골의 광주에서 온 광남 잡박했는간 잡남 거기에 추남일까요? 맨날 간단하게 말하면 이라고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지 않는 남자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구용입니다. 추남 가을 타십니까? 가을이거든요. 지금 10월 가을이에요? 16일. 글쎄 가을을 탄다? 이런 것은 철학자에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왜 철학자에게는 안 맞아요? 철학자는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 했어요. 원래 정신이 발달된 직업을 가진 사람은 계절이나 날씨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 예술가들은 예민하죠.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철학자는 예민하지 않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가을을 탄단 말을 가을이 되니까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고 이런 건 없죠. 예. 반대로 가을이 주는 선물을 즐길 줄 알아야 되겠죠. 외롭고 쓸쓸하진 않지만 가을이 주는 선물을 즐길 줄은 알아야 된다. 그렇죠. 가을과 함께 놀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놀 수 있어야 된다. 네. 가을에 유독 더 잘 놀 수 있는 거. 저는 예전에는 가을이 되면 높은 하늘. 그런데 지금은 밤에 보는 가을 하늘. 아, 밤에 보는 가을 하늘은 색이 깊은 것 같아요. 아, 유독. 예, 색이가 낮에는 높아 보이지만 밤에 보면 아주 색이 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걸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밤에 가을 하늘을 쳐다보시라라는 말씀을 길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 항상 중요한 것보다 내가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냥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식하면서 봐라. 오늘따라 가을을 타시는지 유독 목소리가 차분하게 느껴집니다. 유튜브 댓글로 교수님 말만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간단하게 말씀 안 하시는데요 라고 어떤 분이 주셨고 말버릇입니다. 이분의 말버릇. 말버릇이기도 한데 예를 들자면 이해했어요 이런 좀 확실히 말버릇이에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직업병에 가까울 정도로 말버릇인데 간단하게 말하면이란 말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저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명령 같아요. 아, 이 지점에서는 네. 너는 간단하게 얘기해야만 해. 네.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를 규율해 왔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복잡한 사고의 철학이 체계를 원래 그 간단하게 말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철학은 복잡한 걸 복잡하게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를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오해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네네. 그러니까 여기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 나이를 먹고 특히 그러면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한치 오해도 받고 싶지 않아서 너무 말이 많아지거나 길어지거나 잡다해져요. 말을 잘하려면 오해받을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 오해받아도 괜찮다? 괜찮다. 나는 오해받으면 좀 어때요? 이래야 된다. 아, 그래도 된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항상 제가 간단히 말하면 이건 간단히 박구용한테 하는 말이다. 박구용에게 하는 말이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서는 너무 의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박 교수님의 언어는 히아신스 느낌, 최 장군의 언어는 수선화 느낌, 대한민국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는 올곧은 분들이 계시다니 청취자로서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라고
댓글을 남기셨어요. 사랑이 묻어나네요. 그래서 제가 꽃말을 찾아봤습니다. 히아신스의 꽃말은 유희, 겸손한 사랑. 겸손 저하고 안 맞는 것 그러니까 같고. 겸손은 힘든 분이거든요, 예, 이분이. 네. 저는 겸손은 안 맞죠, 솔직히. 네. 유희는 맞습니다. 유희는 맞는데 네, 유희. 겸손한 사랑.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고요. 네. 수선화가 꽃말이 자기 사랑. 아하, 이건 안 돼. 그러니까 고결, 신비. 예. 이게 수선화의 꽃말이에요. 네, 수선화. 예, 그렇죠. 나르시시즘. 나르시즘. 네. 그러니까 나르키소스가 있는 그림에는 항상 수선화가 있죠. 네. 네. 이게 그래서 최 장군의 언어라는데 네. 이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긴 아, 한데 그래요? 자기 사랑에 빠져본 적 있어요? 좀 있지 않나요? 최 장군이 네. 최 장군에게 있는 나르시시즘. 아하. 그런데 이게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사랑이 없는 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너무 과해도 문제고 과한 게 문제지만 없는 기본적으로 것도 문제고. 그렇죠. 자기 사랑은 모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토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생후 6개월, 18개월 사이에 네. 거울을 보고 자기 감동에 다 빠졌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니. 어. 그 감동, 자기 감동이 인생을 살아가는 큰 힘이거든요. 예. 이게 여기를 무너지면 심각해요. 심각해진다. 예. 그래서 최 장군은 그 단계를 벗어난 게 문제라는 거죠. 너무 과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 자기 사랑이. 예. 뭐야, 지금 저한테만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 예. 네. 저는 즐겁고 네. 즐기는 이런 유행이죠. 유희. 예. 겸손하는 뺍시다. 예, 겸손 아니에요. 예, 그건 확실히 히아신스. 예. 겸손하는 끝없이 빼도록 합니다. 즐기고 끝없이 사랑하는 남자. 끝없이 즐기고 끝없이 사랑하는 남자, 히아신스. 노는 남자. 노는 남자. 노는 남자 나왔습니다. 노는 남자. 철학자의 언어, 그래요. 일반인의 언어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상적으로 다른 건 없죠. 다만 철학자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개념화하는 거. 개념을 만들어낸다. 개념을 만들고 개념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사랑이란 말을 개념화해요. 그럼 개념화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랑이란 말을 계속 가꾸는 거예요. 사랑이란 단어를 계속 갖고 꽃이 필 수 있도록. 아. 그래서 그 꽃이 피운 상태를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어려우니까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박구용만의 꽃을 피워본다면? 예를 들면 제 꽃을 전달하기 전에 사랑이라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정서적 사랑, 육체적 사랑 또는 뭐 나라 사랑, 뭔 사랑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하잖아. 이건 사회과학 하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 개념 자체를 파고들거든요. 예.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개념화할까, 어떻게 정의할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랑의 원형을 찾아서 예를 들면 루소 같은 사람이 타인에게 있으면서 나 자신으로 느낌. 그걸 해기식으로 표현하면 타인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타인이 있는 상태. 이런 상태.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개념을 하는 거예요. 개념화를 해서 이 개념을 이 사랑이란 말에 대해서 두텁게 쌓아가는 거죠. 네네. 그러면 세상이 철학이 개념을 가꾸게 되면 세상도 그런 개념에 의해서 더 아름다워진다. 더 사랑스러워진다라고 믿는 게 철학자예요. 꽃을 한 송이만 심는 게 아니라 꽃밭을 가꿔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의 꽃밭이 가꾸는 거죠. 아, 그렇구나. 개념이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세상과 함께 현실과 말이 하나가 된 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랑의 현상들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게 꽃에 물을 주듯이. 네네. 그게 철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구나. 네, 어렵죠? 정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박구용은 정원사다. 네, 그렇게 정원사.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꽃을 키우는 사람. 네. 세계의 정원사. 세계의 정원사. 네. 네. 그러려면은 키가 커야 될 텐데. 높은 데 있는 나무들도 좀 다듬고 하려면 키가 커야 될 텐데. 사다리가 있으면 돼요. 그건 또 그렇네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희가 이제 폭력에 대해 다뤘어요. 네. 바로 직전에 지난주에는
폭력이 일상화된 곳, 전쟁을 통해서 의미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일단 첫 번째, 전쟁보다는 불의와 타협한 평화가 낫다. 두 번째, 어쩔 수 없는 전쟁 중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폭력만 행사가 돼야 된다. 이마저도 끝없는 감시가 필요하긴 하다. 네. 그런데 왜 우리는 끔찍한 전쟁 속에서 피해자를 더 끔찍한 고통으로 밀어넣느냐. 그건 바로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상대방을 억압하려는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네. 예로부터 개인은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집단을 구성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집단끼리의 충돌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건 이 충돌을 어떻게 개인의 영역, 놀이의 영역으로 가져올 것이냐. 네. 이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부터 폭력에서 탈출해보자. 그 이야기 하다가 끝났거든요. 네. 탈출하고 싶어요. 교수님 이제 폭력에서 탈출하는 법. 네.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거잖아요. 음, 좀 작게라도 작게라도. 우리가 폭력을 줄이는 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폭력보다는 평화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폭력이란 나쁜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이, 그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좀 줄여야 된다 이거죠. 네. 그 전에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지금 줄여야 된다 이거죠. 최근에 그 러시아에서 한국에 와 살고 있는 사람 얘기를 어느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예. 러시아에서는 아직도 뭐라고 했다고 가정 내에서 폭력은 폭력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그게 들으셨죠? 예.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네. 전통적인 나라에서 전통적인 국가에서는 가족이 국가를 구성하는 단위라고 보기 때문에 가족 단위에서 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거거든요. 예. 그 나라는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선생님과 제자 간에도 친구 간에도 폭력은 안 된다. 어떤 경우 연인 간에도 가장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안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폭력이란 없다.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멋진 말이네. 예. 예, 시적인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폭력에 벗어나려면 태도부터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폭력에 대해서 예민한 감수성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피해자로만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예민한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폭력의 가해자였고 피해자였다. 예. 그 지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 고쳐야 해서 벗어나야 한다. 네.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 너는 가해자, 너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예. 일단 우리 모두는 일상적으로 폭력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일 수 있다. 방관자였을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갖는 게 우선은 중요하다. 우선은 첫 번째.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왜 쉽지 않냐면 우리는 매일 밥을 먹잖아요. 매일 뭐 식사를 하는 동안 인간에 대한 폭력은 아니지만 이 식사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자면 다른 존재에 대한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폭력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예. 모든 존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한. 자,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러면서 생각을. 네. 질문이 없어요, 근데. 아니 지금 듣고 있잖아요. 최장군이 어느 순간부터 듣고만 있어. 듣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질문. 이거 지난 시간에 다 나왔던 얘기니까 복습하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여기서 뭐 더 질문을 합니까? 네, 그러면 되게 우리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감성적인 것일까 이성적인 것일까? 이성이 폭력을 행사할까? 감성이 폭력을 행사할까? 욱하면 때리는 사람은 이성이 작동한 게 아니라 감성이 먼저 작동을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세계에서는 감성적인 것이 폭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주먹이 먼저 나갔네. 네. 이런 표현이 왜 나왔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이미 현대 사회에서 그런 폭력은 아주 사소한 폭력이 된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감정적인 폭력은 이미 법의 통제로부터 아주 엄격하게 다 규율돼요. 어디서 시비가 붙었다. 그럼 네.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하고. 바로 출동하고 네. 다 그 장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행동하면서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폭력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폭력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제 느낄 수 있는 폭력이 되는 경우는 드문데 오히려 정반대의 폭력이 강하다. 이성의 힘이 작동하는 그렇죠. 순간. 합리적인 것의 이름으로
정당화된 것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폭력이 훨씬 더 우리한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공권력이랑도 맞닿아 있는 그렇죠. 겁니까? 모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생겨난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생각도 안 했던 예를 들자면 국가가 폭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네. 국가 폭력이라고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 기관 같은 것을 감시하는 그런 이제 의식도 생긴 거죠. 예. 또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방송국 어때요? 방송국? 예, 방송국이 폭력의 주체가 될 수 있나 없나요? 저희는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는 당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TBS 얘기하지 말고요. 방송국도 폭력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언론도 하나의 권력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실제로 방송국에서 한 사람, 한 조직, 한 집단에 완전히 망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감시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박구용 교수님을 네. 저희가 망치고 있지는 않은 거죠? 혹시 지역사회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아니 우리 박구용 교수님을 이렇게 오락성 캐릭터로 만들다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을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글쎄요. 제가 이제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너질 게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무너질 게 없습니다. 그렇게 근데 너무 방송에 나가서 웃고 떠들고 너무 내려놓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들었죠. 물론 그때마다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제가 철학을 연구하고 또 사람들하고 철학을 가르치고 또 하면서 어쩔 때 우리는 내가 감각적으로 가장 즐거운가 하는 거잖아요. 감각적으로. 예, 그러면 누군가 내 논문을 읽고 내 책을 읽고 가치 있다고 반응해 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이 조금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철학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의식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듣는 거예요. 의식의 확장. 예, 인식의 확장에.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예전에는 예를 들자면 1.0이었는데 1.0에서 1.1이 될 수 있었다. 라고 하는데 박구용의 생각, 말, 책, 논문이 도움이 됐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확 100% 바꿨다든가 뭐 갑자기 막 깨쳤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단 1cm라도. 1cm. 그게 더 훨씬 건강한 거예요. 예. 조금이라도 넓어진 거. 의식이 조금 더 확장된 거.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이런 넓이로 봤는데 조금 높게 봤다든가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방송도 저는 그런 취지에서 그 방법이 매체가 또 어떤 식으로 하냐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죠. 제가 원래 망가질 게 없다. 망가질 게 없고. 아니 조금 전에 나는 잘 노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본인은. 나를 내가 비난받을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내 말이. 이걸 각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철학 전문 교수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철학 전문 교수들이 야 박구용이 지금 철학 설명하면 제가 맞는 거야? 틀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전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럼 어때요 좀? 네? 그렇지. 내가 왜 항상 사람들에게 맞게만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내 말이. 내 말이 틀리게 받아들이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 네? 그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사람의 인식의 의식이 확장하려면 내 스스로를 내려놔야죠. 학자가 보통 저런 태도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네, 나를 보통 학자로 보시면 안 되죠. 잘 노는 학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제가 만나본 많은 학자들은 저렇게 열려있는, 구멍이 열려있는 태도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네. 콧구멍, 귓구멍, 다 열려있는 태도를 갖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은 구멍이 많이 열려 계시다. 자, 그러면 이성과 감성 중에 어느 하나가 폭력의 주범이라는 생각을 벗어나야 되겠죠. 네. 감성이 주범이다. 이게 자체가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감정적이야. 이것이 감정적인 것이 폭력적이라고 폭력이 더 감정적인 것이 더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성의 폭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합당화시키는 것 자체가 폭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계의 폭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을 바꿔야 돼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주의 할 때도 이렇게 민주주의다 할 때도 이성 중심으로 예. 공론의 영역만 넓히는 민주주의는 이제 사람들에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자꾸 따박따박 따지려고 들고. 그렇죠. 야, 이성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되지. 1 더하기 1은 2지. 어떻게 1 더하기 1이 100이야. 네. 라고만 하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힘들어진다. 공감의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공감이 중요해지고 있다. 네, 공론과 공감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제 세트로. 예, 공감 없는 공론은 어떤 위험성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있죠. 너무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 이런 사람 봤어요. 말은 정말 다 옳아. 다 사회 정의에 옳은 말만 하고 있어. 예. 근데 막상 집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저 하나 떠오른 사람 있어요. 많죠. 옛날에 아버지들이 대부분 그렇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좀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와서는 다른 사람의 감동을 주거나 공감을 확장하거나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죠. 왜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공론은 이성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같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 같은 정의관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같은 민주주의를 향해서도 노력하는 사람은 특성이 뭐냐면 멀리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공론은 보편적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론은 멀리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하는 구체적인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것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항상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정의를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는 대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일상적인 폭력을 해요. 일상적인 폭력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중요한 지점이에요. 네. 많아요. 그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아주 질리거든요,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아주 세상에 정의가 이것보다 정의관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들이 보면 사람이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 근데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된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공론에만 집중하면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공론만 우리가 넓혀가자고 했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사실은. 사실은 지난 세기까지 대한민국이 공론 영역, 즉 정의의 관점, 민주주의의 관점을 확장하는 데만 노력해 왔어요. 네. 그러면서 암암리에 정서적인 것, 감각적인 것, 감성적인 것은 부차적인 것, 별거 아닌 것 또는 오히려 통제돼야 될 것을 생각해왔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일상 속에서의 폭력을 줄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사회는 정의로워졌지만 일상은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됐다. 보이지 않게. 네. 특히 감각을 억제시키는 폭력이 많은 거예요. 나의 자연성을 억압시키는 거예요. 그 감각이 마치 나쁜 것인 그렇죠. 것 마냥. 예. 그렇지만 이제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네. 세대 간 차이를 보면 지금 예를 들자면 10대, 20대는 감각적이죠. 감각적이죠. 그 감각도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감각을 자극하는 그렇죠. 시대잖아요. 그렇죠. 멀티태스킹도 막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감을 중시 여기는 세대가 온 거예요. 예. 그럼 진짜 공감이 중요한가? 중요하죠. 그런데 공감이 공론의 영역을 무시한 공감은 어떤 성향이냐는 거죠. 그것 또한 문제죠.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이제 공론을 무시하게 되면 그냥 내 얘기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공론을 무시하고 공감을 중시 여기면 공감이 어떤 특성이 있냐.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밝힌 사람이 폴 블룸이라는 그 사회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Against Empathy라는 책에서 네.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은 어떤 특성이 있냐. 포커싱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론은 보편화를 그렇죠. 지향하잖아요. 너무 네. 멀리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공감은 가까운 곳에만 집중을 해요. 나만 중요하게 되는 거죠. 나와 나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만 공감을 하다 보면 그게 보이지 않게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그것 또한 역시 폭력을 낳나요? 먼 사람을 적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치의 폭력의 핵심은 이 공감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 같은 집단. 나 아니면 적. 네, 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식. 내 민족 아니면 다 적. 그렇지.
내 나라가 아니면 다 적.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지성주의 세력, 반지성주의적 태도를 갖게 되면 에이, 우리 식구가 중요하지, 우리 민족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가면서 또 다른 의미의 폭력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공론과 공감이 밸런스, 다시 말하면 균형을 유지해야만 한다. 한 두 날개로 가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어찌해야 된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폭력을 줄이는 방법이다. 네. 역시 철학자라 추상적이죠. 추상적이긴 한데 근데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공론의 영역만 사실 지금까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공감의 영역이 역시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감의 영역만 강조된다고 하면 그건 역시 문제가 있을 수 그렇죠. 있다.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감 없는 공론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싸늘한 민주주의예요. 차가운 민주주의. 차가운 민주주의. 그게 민주주의. 이상적인 상태라고요? 그렇지. 가장 잘해가 봐야 공론을 무시하면 즉 공감을 무시하고 공론을 통해서만 구축한 민주주의는 싸늘하고 차가워요. 그러니까 공감 없이 우리가 그냥 이성만 작동시켜서 네. 논의를 해본들 네. 결국 갈 수 있는 종착점은 차가운 민주주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현실 정치인들을 볼 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말은 잘하지, 똑똑하지, 내가 말로는 못 해봤을지 모르지만 딱 거기까지. 응, 거기까지인 거야.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반갑거나 내 심정을 대변하는 같은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표를 내가 행사하긴 할 텐데 그렇죠. 너네한테 기대하는 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따뜻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함은 국민의 심장을, 생활을, 느낌을 받아쓰기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공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방송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지금 말로만 바른 소리 하면 되겠어요? 뭔가 느낌이 있어야지. 방송도 하다 보면 결국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거든요. 청취자의 마음을 그렇지. 얻는 일이거든요. 저는 정치인의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행위잖아요. 그래야 그게 표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지. 아무리 저희 동네에 몇십억을 투자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마음을 얻어야 표를 얻지 않겠습니까? 근데 따뜻함이 중요하죠. 이게 그렇지. 나를 대변해주네. 진심으로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네. 네. 이런 마음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표로 연결되고 방송 청취율도 나오고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그냥.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공론과 공감의 교차로에서 공론과 공론의 교차로에서 이제 공감도 하고 공론도 한다. 두 개 하나를 택하려고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로만 막 서로 동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서로도 하고 정서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말로도 하고 그러니까 말과 정서가 함께 가야 된다. 자, 그 과정에서 가장 그걸 하나로 모으면 양자택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자. 예.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자. 결론은 굉장히 좀 뻔한 쪽으로. 근데 흑백 논리에서 네. 벗어나자는 말을 말로는 다 배우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우리가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자는 얘기는 사실 많이 듣죠. 어떤 네. 영역에서든지 다 듣는 얘기긴 한데 실제로 그러고 있느냐? 네.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사실은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느 순간 흑백 논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게 이제 전체주의 사회거든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전체주의 사회는 전체주의에 찬성할 것이 반대할 것인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란 네. 정치 철학자 한 말인데요. 당신이 살고 있는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인가 전체주의 사회인가 알려면 딱 하나가 있다. 지금 당신은 뭔가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느낌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전체주의 살고 있다. 전체주의에 예. 살고 있다. 예. 선택이 강요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일상 속에서 제가 말을 해볼게요. 네. 예를 들자면 혹시 채식주의자가 친구 주변에 있나요?
제 주변에요? 예. 없어요. 없어요? 없나? 우리 특이하네. 주변에? 여러분 만약에 최 장군이 누가 채식주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채식주의를 하잖아요. 그럼 같이 식당에 가요. 그러면 지금 친구들끼리 다 10명이 모였네. 오늘 밤에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네. 근데 채식주의자 한 명이 있어. 그럼 어찌해야 되죠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 하루쯤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할 수 있죠. 네. 최 장군 태도잖아요. 그럼 네. 다른 지금 8명, 그러니까 그 친구 빼고 9명 중에 한 명 네. 최 장군 동의했어요. 네. 남은 8명 중에 한 명이 더 동의를 안 해. 내가 왜 저 때문에 지금 채식만 가능한 집을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설득을 할 것 같아. 나머지 누구를 8명. 설득할 것 같아? 나머지 8명을. 예. 한 명을 위해서. 예. 어떻게 설득을 해? 내가 오늘 밥값을 낼게. 이런 친구가 있으면 아주 좋죠. 내가 낼게 가자 뭐 어때? 네. 가면 되지 한 분인데.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별로 지금 지금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아니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내몰린다. 내몰린다.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10명이라 하니까 너무 많은데 4명의 친구가 만났어요. 근데 맨날 만날 때마다 한 명의 친구가 있어. 한 명의 친구가 뭐냐면 채식주의자야. 그 친구는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채식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친구들 만났어. 그럼 사람들이 나머지 3사람이 그중에 한 명이라도 조금 같이 생각해보자. 근데 한 명이 너는 왜 고기를 안 먹어? 그럼 왜 고기를 안 먹어? 그러면 나는 고기를 먹는 게 폭력적이야? 지금 상황에서 뭔가 좀 그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최소한의 뭐 이런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우리 문명에서.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럼 나는 폭력의 주범이네? 나는 네가 보기엔 우리 3명이 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 폭력 행사하는 거네? 자, 이게 흑백 논리예요. 그게 흑백 논리다. 네, 그런 흑백 상황이 논리. 연출될 수밖에 그렇게 없다. 대화를 할 때, 자, 이 친구는 그러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동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동물을 먹는 걸 악마라고 바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채식주의자를 하면서 육식주의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채식주의자는 육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사유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식주의자는 이유로만으로 너는 그러면 육식하는 모든 사람들을 악으로 보는 거네. 너를 낳은 사람도 악이고 너의 부모님도 악이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민을 반대하는 거예요. 입장이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네. 흑백 논리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생각까지를 막아버리는. 예, 그렇죠. 사유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무기를 안 들겠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나는 전쟁에 가면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다들 뭐라 그래요? 너 나라를 사랑하지 않니 너는? 너 같은 친구들이 있으면 나라는 어떻게 누가 지켜? 이게 다 이분법이에요. 이게 다 이분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나는 무기를 안 들겠다라고 하면은 무기를 드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나는 무기를 안 들면서 생겨나는 안 들므로써 나에게 주어질 불이익을 내가 감수할게. 내가 감수할 테니까 내가 이런 불이익을 감수할 때 한번 너희들도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인류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이런 말이지. 네. 너는 무기 안 들었으니까 너도 들지 마. 든 사람은 악이야. 이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강요하는 순간. 그렇죠. 그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폭력이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채식주의자도 아니지만 또 군대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무기 들고 다 했어요. 했지만 그러니까 그걸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로 세상은 나눠지지 않는다. 그렇게 딱 떨어지게 그런 건 없다. 예? 양자택일로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전쟁을 찬성하고 반대하고로 또는 무기를 든 사람 안 든 사람은 나눠지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무기를 들어왔고 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화를 지향하잖아요. 우리 나이가 스스로가. 그러면 그걸 끝없이 사유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거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나보다 한 발짝 빨리 간 사람이 있고 나보다 한 발짝 늦게 온 사람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옆에 서서 가는 거잖아요. 한 시대를 같이 사는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 시대를 같이 사는 사람은 누군가 앞에 가고 뒤에 가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옆에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다양성을 인정해 가야 된다. 그죠? 그런데
너는 채식이야? 그러면 육식주 모든 이제까지 육식에 온 사람들의 너는 반대편이네?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민해야 되는 폭력의 출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택일 그리고 흑백 논리에서 빠져나와야 우리가 네. 폭력을 줄여나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들은 수없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키우거나 개를 키우는데 그런데 고양이한테 맛있는 걸 사줘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고양이한테 그거 사줘? 그 비싼 돈을? 어? 야 옆에 굶어 죽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양자택에 돌린 거예요. 그렇죠. 항상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든 차이를 양극단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이게 현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우리 스스로 제가 이런 말을 한 저도 이런 논리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겠잖아요. 제가 철학을 연구하고 이런 걸 하지 말자고 하는 제가 이런 것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가해자예요. 네네. 저도 일상적인 방식으로 이분법도 논리로 학생들한테 폭력적인 언사를 행사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 하지만 내가 그런 피해자가 뿐만 아니라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양분법, 이분법적 논리에서 네네. 빠져나오지 않는 생각 네. 이런 생각이 그나마 지금 폭력을 줄일 수 있는 약하지만 유일한 기지다 예.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교수님. 왜 한숨을 쉬고 그러는데? 아니 너무 아니 지금 왜 한숨을 쉬고 그래?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극단으로 몰아붙이실 거예요 지금 최장군은? 아 정말 열심히 들었다고요. 네. 열심히 들었는데 지금 아우 막 폭력적으로 막 몰아붙이시고 있네. 네, 이렇게 폭력적으로 막 몰아붙인다고 말을 할 네. 때 예. 난 폭력 아닌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웃으면 좀 돼. 빨리 인정하고 내가 좀 그런 부분이 있나? 네. 인정하세요 그럼 빨리.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서장군하고 저하고. 예. 아, 그럼 양해를 구하셨어야죠. 이해를 그러니까요. 구하지도 않고 막 갑자기 훅 들어가지고 왜 인정을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왜? 네, 그렇죠. 아, 정말 폭력적인 남자였어요. 네. 자, 조심히 돌아가시고 네. 다음 주에 만나봬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